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입니다. 최근 북한의 2단 미사일 도발이 있었죠. 결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첫 번째 독자 대북 제재가 나왔습니다. 제재 대상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국적자들인데요. 경향신문, 자제하던 바이든 정부 북한 미사일의 경고장. 중앙일보, 바이든 채찍 들었다. 북미사일 도발의 첫 금융 제재. 미국의 제재 하루 만에 북한도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대결 자세를 취한다면 더 강력히 반응할 것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북한과 미국 대립이 이어지는 걸까요? 우리 정부의 대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뉴스 언더 블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1월 14일 금요일 김태현의 정치쇼는 이 곡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은 시카고의 노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야, 뭐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아마도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제 마음이라고나 할까? 어우, 너무 느글느글거린다 이거. 예,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계속 좀 사랑해 달라는 저의 이런 절절한 마음입니다. 윤정옥님, 오늘 테디 대학생처럼 보이네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보라로 승부하는 건 아니죠? 뭐 그런 건 아니고 원래 뭐 오후에 뭐 일정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좀 입어봤어요. 그냥 대학생처럼 보이나요? 아이, 감사합니다. 2000님, 테디 거제도에 사는 해녀입니다. 둘째 아들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엄마랑 바다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해삼, 문어, 전복이랑 싸워서 이기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겨울이면은 거제도가 아무리 남쪽으로 굉장히 추울 텐데 바다도 바다가 겨울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수온이 높은가요? 그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야, 겨울바다에서도 해녀 일을 하시는구나. 자, 2000님, 오늘 해산물 많이 잡으시고 아주 그냥 맛있게 잘 또 파셔야 되는 거잖아요. 또 매출도 많이 올리시고. 둘째 아들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이렇게 전복 싹 썰어가지고 간식 좀 해주셔야 되겠네. 0546님, 안녕하세요. 7년 만에 시험관으로 둘째가 생겼어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박수. 매일 정치쇼 들으면서 산책했던 게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태교도 정치쇼로. 뭐 저희가 도움이 되었다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런데 태교 정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게 정치 얘기가 특히 대선 때까지 싸우고 뭐 소리 지르고 사건 사고 보면 막 뭐 사람 죽는 거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태교에는 조금 좋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우리 0546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4207님, 버스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을 하신 분이십니다. 4207님, 버스 17년차 운전자입니다. 지금 동료들과 함께 휴게실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에서 평택 운영하는데 6800번이고요. 팀장입니다. 정치쇼 청취율 책임지고 올리겠습니다. 32대 차량 모두가 지금 이 시간 듣고 있을 겁니다. 32대에 지금 승객이 몇 분이가 계산해서 곱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4207님, 아유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님들 잘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팀장님이시면은 우리 이 팀장님의 권한을 조금 행사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한 103조에 고정해놓고 특히 9시부터 11시까지는 정치쇼만 들어라. 뭐 요런 정도의 권한 남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윤정옥님, 2000님, 0546님, 4207님께는요 제가 커피와 케이크 세트 드리고요. 4207님은 팀장이시잖아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근데 32대 차량 너무 많긴 합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 테디의 포퓰리즘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많이 포퓰리즘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4207님을 얼마를 드릴까는 저희 정 PD한테 제가 맡겨볼게요. 정 PD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세요. 김태현의 정치쇼 참여 방법은요. 휴대폰 문자 샵 1035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SBS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하고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락. 미국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에 대해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했지만 생사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몰된 요 구조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선 콘크리트 잔해를 치워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주 더 연장되는 건데요. 다만 사적 모임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되 영업시간은 현행 조치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뉴스 언더블럭은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독자 대북 제재다. 네, 독자적인 대북 제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엔과 상관없이. 네. 예. 안보리 차원에서의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게 2017년 12월이니까 4년 만이긴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12일에 성명을 내면서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미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개인 7명 그리고 기관 한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요. 부품 조달한 인원들이 보통 여기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유엔 가입 국가 입국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해외 자산이 동결되는 등 각종 경제적인 그리고 이동에 대한 제약이 따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돈줄 맞고 부품 수입 못하게 해서 미사일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건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개인이 7명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그 국방과학원, 북한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의 그 간부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이 고체 연료 기술을 전달한 러시아 회사 파르세크 LLC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법인도 포함이 된 거죠. 네. 북한이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북한의 반응은 어때요?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끌고 가서 비난 소동을 벌리다 못해서 단독 제재까지 발동을 하고 있다.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후속 조치라기보다는 또 다른 액션들 어쨌든 추가 실험이나 혹은 이제 그 다음 단계들 이 실험 이외의 다른 영역들도 좀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 바이든 정부의 첫 번째 독자 대북 제재에 대한 우리 청와대의 반응은 아직 나온 건 없는 네네. 거예요? 공식 반응은? 아직은? 예, 이거는 아직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아파트 사고, 이거 정말 참사인데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근데 네. 아직 생사 여부는 확인이 안 된 상태고 구조도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네, 잔해물 더미가 28층에서 23층부터 이제 잔해물 더미가 내려왔잖아요. 네. 발견된 위치는 지하 1층 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이 가서 발견한 게 아니라 내시경 카메라 같은 장비를 통해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사 여부 그리고 신원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문제는 이거를 들어가려면 네. 여기 콘크리트 더미, 철근 더미 이런 것들을 치우고 가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를 투입하는 데에도 어제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조금 전에 이제 오늘 또 작업이 재개됐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소식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용석 광주시장이 네.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철거 재시공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더 진전된 소식은 없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일단 타워 크레인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를 치우는 데만도 1,700톤 규모의 그 특수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현장을 좀 우리가 뭐랄까요, 기본적으로 치우고 사람도 네. 발견을 하고 이래야지. 그러면 이게 남아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발표를 할 텐데 아직 현장 정리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뭐 드론으로 보고 이건 뭐 여기다가 뭐 철근 덧대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거기 뭐 입주 예정자분들은 아마 정말 속도 타고 걱정도 대충 할 것 같네요. 네.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코로나 소식 좀 볼까요? 네. 거리두기 조정안 그러면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이 3주간
사적 모임 인원 6명. 그러면은 설 연휴가 있는 그 주까지인 거죠. 네, 설 연휴 지나고 나서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있는 그 마지막 주. 네, 그 그렇습니다. 식당, 금토일까지? 카페도 영업 시간 제한은 9시까지. 거리두기 방안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는데 뭐 달라진 거는 기존에 4명까지 모일 수 있던 거에서 6명으로 늘었다 정도인데요. 김부겸 총리가 이렇게 결정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방역 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여기다 가장 지금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눈앞에 있다라는 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사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국과 방역이 좀 비슷한 호주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한국처럼 굉장히 고강도 방역을 했는데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그래프가 정말 하늘로 치솟고 있거든요. 오늘 조가물이 일본도 뭐 1월 초에 500명 그러다가 네. 지금 뭐 18,000명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본도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의 어. 영향이 있는 거고 현재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은 어제 화이자가 개발한 그 먹는 치료제 국내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화이자가 만든 치료제도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5일 이내에 투약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고 이 PCR 검사도 받았는데 확진 판정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증상 나타나자마자 이 약을 투약을 시키려면 배송이 굉장히 빨라야 네.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환자가 늘어나 버린다면 이 배송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 치료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볼게요. 그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 네. 일단 경찰이 어제 부검 1차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1차 소견을 밝혔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타살 및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원래 그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심장 크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큰 상황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이다. 지금 이렇게 1차 소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혈액 검사라든가 뭐 조직 검사, 뭐 약물 혹은 독극물 검사 등은 이 최종 부검 소견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공약을 좀 발표했던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발표한 건데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상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뭐 한번 불씨를 지피는 순간 그 지역이 다 집값이 오른다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좀 차별화를 두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어제 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하는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 신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3종 주거 지역이 300%까지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또 구조 안전성 비중을 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좀 하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게 사실 재건축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혹은 좀 생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논란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동안 뭐 지지층의 비판이 있는 건 알지만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 유예 그리고 재개발 정책들이 좀 빠른 주택 공급의 방식일 것이다라면서 이런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공약대로 하면은 한 15, 16층 됐던 노후 아파트를 헐고 네. 고층 아파트 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용적률 500%면은. 다만 그러려면 안전 진단이 제일 중요한데요. 안전 진단을 정말 노후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 허들이 높았는데 이걸 좀 낮춰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일기 신도시 같은 곳들은 네. 구조가 워낙에 짱짱해서 네, 그 안전 진단이 허들을 낮춰도 거기에 해당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공약 발표한 거 좀 볼까요? 전기세 인상 철회요? 네, 전기요금이 오는 4월부터 10.6% 인상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올랐던 게 이제 탈원전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 게 이제 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책임장관제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공약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간다.
네, 윤석열 그런 것 후보는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운다. 그리고 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선을 긋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운다와 선을 긋는다. 네. 알겠습니다. 양 후보 일정 좀 볼게요. 오늘 일정. 네,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 일정 이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인천 지역을 돌 예정입니다. 본인이 카메라를 들고 그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시민들과 만난다고 하는데요. 한편 윤석열 후보는 부울경 일정이 이번 주말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경남 창원에서 민주묘지 참배 그리고 공업단지 방문,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행사 참석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외교한 거부터 코로나 그다음에 정치권 소식까지 다 달려봤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정치인들의 말을 가지고 여의도 문법을 풀어보는 시간 여의도 정말이야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판은 내 손 안에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자, 이분은 오늘 앞에 있는 분의 호가 또 바뀌었어요. 안윤상 거기서 이거 괜찮은데? 안윤상 거기서. 네. 아, 네네. 안윤상 딱 걸렸어. 안윤상보다 내가 위야. 김수미 시사평론가 나왔어요. 피처링 이재명 윤석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오늘 또 여러분 준비해 오셨죠? 아니요. 안 돼요? 오늘 다 해야 돼. 이재명 후보 얘기도 있고. 예, 김건희 씨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예, 목소리가 다양하게 확보가 안 돼가지고 자, 아쉽습니다. 우리 이 김수민 평론가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성대모사를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준비가 안 됐다. 왜냐면 그때 딱 저희가 3분가 1분 30초인가요? 3분 들어봤잖아요, 목소리가. 아, 사과 기자회견 한 6분이었다고. 6분이었나요? 예, 예. 그 정도밖에 못 들어서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 주말 지나면 네. 김수민 평론가가 김건희 씨의 목소리를 확보할 수도 있다. 네. 왜냐? 오늘 일요일 날 MBC에서 요거는 트냐 안 트냐 요거 아니에요 지금. 까딱하면 7시간 계속 들으면서 연습할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지금 로우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도 있다는 거네. 일단 송 기자, 국민의힘 지금 폭탄 떨어진 거죠. 네, 일단 이 MBC에서 이 어.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씨 관련 녹취를 공개를 하겠다 예고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둔 상태입니다. 오늘 11시에 뭐 신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방송 전에 결정이 나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뭐 오늘 방송을 해라 마라 이게 결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 과방위 문체위 관련위원 전원이 MBC 항의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뭐 법적 소송하고 방송국 항의 방문할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이거가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혹시 뭐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전해지는 거 있나요? 소위 말해 뭐 찌라시라는 건 어제 쭉 돌긴 하긴 하던데. 네, 일단 이 녹취라는 게 네. 어떻게 마련이 됐는지를 보면은 네. 이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열린공감 TV에서도 또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김건희 씨와 녹취한 내용을 계속 녹음을 했고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서울의 소리 해당 기자가 열린공감 TV와 계속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린공감 TV의 입장에 따르면 여러 사안이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도이치모터스 고발 사주, 청와대 입성 시 검찰 및 국민의힘 내부 관련 줄리 의혹 등등 이 민감한 주제에 적절한 질문 유도 멘트를 알려줬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의 소리 기자가 녹취를 했다. 이제 이런 상황 설명이 나와 있는. 적절한 질문 유도 멘트를 열린공감 TV에서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알려주고 네.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유도 멘트라고 생각이 되는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얻었는데 요거네요. 네, 그리고 보도는 MBC에서 하도록 이런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건 적당한 취재가 아니라 정치 공작이다 라면서 이제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열린공감 TV에 인터뷰에 나왔던 질문 유도 멘트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일단 그 취재나 공개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이들이 취재 목적이었다면 그 당시에 바로 보도를 했어야지 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보고 또 서로 조정을 하고 마지막에 최후에는 이제 보도를 다른 매체가 하게 하느냐 이런 이제 상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취재 과정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민주당 이제 네.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아 있고요. 네.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선대위에 합류해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이런 짧은 입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지켜보겠다. 우리에게 나쁠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자 김승민 평론가 네. 어떨까요 이거 만약에 공개가 된다 안 된다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에 미치는 파장. 일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좀 대중의 한편에 이제 부정적인 대중조차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는 게 있었다면 이게 그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는 그렇게 큰 파괴력은 없을 거다. 저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일 것 같았다. 이런 기존에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 약간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뭐 대중의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있겠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짐작하는 어떤 바가 있었는데 그냥 그 정도에 충족되는 거라면은 크게 폭발력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반전 뭐 이런 이제 반전에 해당하는 내용들 네. 이럴 줄이야 네. 이런 것일수록 좀 충격이 세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작용을 할 것이다. 작용 반작용이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무기 중에서 크레모아 이런 무기 있지 않습니까? 막 네. 앞으로 엄청나게 살상력 있게 파파파박 나가는. 근데 그 후폭풍도 엄청 나거든요. 그렇죠. 그 무기 쏠 때는 뒤에 서 있으면 안 되는. 예, 그렇다면 저는 예전에 이제 좀 과거의 역사긴 한데 1992년 대선 30년 전이죠. 투어복국. 예, 와, 그때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관권 선거를 획책하는 네. 그 현장을 잡아서 폭로를 했는데 네. 근데 거꾸로 이제 사람들은 너희 왜 도청했어 음. 이렇게 돼서 역풍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효과도 없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의 처신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보도 과정에서 이제 선을 긋고 가야 되는 예, 그런 또 숙제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이거 공개 안 되는데 지금 당력을 쏟는 것 같은데 만약에 네. 공개된다고 보면 지금 뭐 2469님은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아니 뭐 방송 금지에 갇혀본다면 유튜브로도 한다 그러는 것 같던데 어떻게든 공개되는 거 아닌가요? 뭐 요 말씀이 어제 열린공감TV에서 MBC 하는 거 보고 결국 우리도 틀 수 있다 뭐 요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법원에서도 사실 이 방송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결정은 좀 극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내용이 이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냐 등등을 판단하게 되고 또 이제 양측이 그러면 방송을 할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반론을 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기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내부에서 판단을 하는 시기에 다시 배우자 리스크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방송이 어쨌든 공개가 된 다음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방어라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준비는 돼 있답니까? 네, 일단 이 오늘 법원에서 이제 조정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방송 내용에 대한 반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 의견을 이만큼 넣어야 한다 뭐 이런 협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준비는 돼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해볼 건데 양쪽 다 뭐 좀 뜰라 그러면 발목 잡는 것들이 있어요. 뭐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 문제가 계속 좀 발목을 좀 잡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결국 뭐 이제 또 대장동 아니겠습니까? 요 광희의 대장동과 좀 연관이 없는 사건은 아닌 거죠. 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 씨. 요 사이는 어제 1차로 경찰에서는 이제 자연사 병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야의 설전은 계속됩니다. 좀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이 한 달여 사이에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가히 연쇄 간접 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한 겁니다. 보통 사람의 심장 두께보다 한 2배 정도 더 두꺼워가지고 심장 비대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저질환에 의한 심장마비로 이제 나온 것이죠. 오히려 앞서 그 김건희 씨 문제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양당이 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강력 대응하는 것 같으니까. 방금 전에 들으신 목소리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의 목소리였고요.
손 기자 어떻습니까? 양당은 지금 이거에 대한 입장. 네, 일단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더 공세가 굉장히 최고조에 이뤘었고요. 국민의힘의 그리고 공세가. 예, 네. 어제 아침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이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 멸구를 당하고 있다. 이제 살인 멸구라는 말이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제 살인으로 입을 막는다 이런 이제 뜻인데 이래서 일단 계속 의문에 이 죽음이 잇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김기현 원내대표가 직접 맡고요.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제 추후 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공익제보자 신변보호센터도 만들겠다라고 예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은요. 이거 어떻게 방어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일단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가 아니라 이 이모 씨는 이 녹취를 조작한 당사자다. 이 주장이 먼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검 결과 이후에는 이게 사실이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도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오로지 정쟁에 도움이 된다면 흑색 선전에 이용하는 거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선거 좀 그만하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현 변호사 어떨까요? 이 사회는 일단은 뭐 자살, 타살 네. 다 아닌 걸로 좀 자연사, 병사로 거의 이제 모아지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물론 뭐 최종 부검 결과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선거판에. 우리가 그걸 안 짚어볼 수는 없잖아요. 뭐 고인의 죽음을 놓고 우리가 네네. 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거를 하는 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건 아는데 네. 그래도 대선 캠페인 과정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죠. 저는 일단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면 네. 그쪽이 오히려 대중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책임감 있는 어느 쪽이 됐든 그런 행동이 필요한데 이번에 돌아가신 고인의 경우는 극단적 선택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어떤 마지막에 좀 불우했던 상황도 있었고 네. 또 이런 문제를 막 치열하게 제기하다 보면 스스로 느끼는 고립감이라든지 또 뭐 억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일어났던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다른 두 분의 네. 사망하고 이제 갈라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엮여서 같이 본다는 네. 거죠. 볼수 그리고 있다는 이제 거죠. 네. 세 번째 죽음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세 번째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요? 네, 이게 어떤 일이 세 번 어. 벌어졌다 했을 때는 네. 두 번까지는 의심, 네. 뭐 의혹, 우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세 번이 되면 이제 법칙처럼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많이들 아시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삼고초려 이런 표현도 있고 동아시아 문학가서 삼을 좀 좋아하긴 하죠. 예. 저는 뭐 서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서구도? 보는데 예. 실제로 어떤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크게 상황을 바꾸는 네.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해보면 사람 3명이 모였을 때부터 확 퍼진다고 합니다. 참여가. 오, 그래요? 네, 이런 법칙을 생각했을 때 이제 세 번째라는 거 네. 이거를 좀 이건 뭐 이게 과학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대중의 직관, 인식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선거 캠페인 끝까지 본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게 좀 캠페인하면서도 계속 좀 골치는 아프겠네요. 양 후보가 다. 양 후보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TV 토론 요 설 전에 첫 양자 TV 토론 그러니까 우리가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공식 토론이 아니라 그냥 뭐 임의로 방송사에서 하는 것 토론들 그거를 첫 번째로 지금 하기로 했다는 거죠. 설 전에 네, 딱 그래서 단 둘이. 네, 형식은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 토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 제한 두지 않고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 협상은 계속 갈 거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법정 대선 토론에 국회의석 5석 이상 그다음에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 그러니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참여하는 사자토론은 법적으로 3번 해야 하고요. 그렇구나.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한테 토론 안 한다 뭐 민주당에서 공세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왜 안 해? 피하는 거 아니야? 하고 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도 2자릿수 지지율이니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당장 안 후보는 반발하는 거고 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 빼고 양자로 하기로 했을까요?
받으라는 쌍특검은 안 받고 TV 토론 쌍토론 하는 자들 누굽니까? 정치 여러분, 네. 이 질문과 대답은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닙니다. 아주 즉석에서 네, 원고에도 없는 질문이에요. 네. 그냥 했는데 바로 나왔어. 야, 항상 준비가 돼 있다 질문이 이거죠. 뭐였죠? 질문이. 네. 질문이 뭐냐고요? 안철수 후보를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맞다기보다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반발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 네. 텐데 왜 양당이 안철수 후보 빼고 둘이 하겠다고 했을까 하는 그 속내를 좀 궁금했어요. 사실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변수 좀 다루기 까다롭습니다. 예, 당 내에서도 좀 엇갈린 기류들이 나오고 있고 당 내에서 각자 엇갈린다. 예, 그렇죠. 그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셈법도 복잡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 네. 양쪽이 딱 그 50대 50의 싸움을 만들어서 네. 자동으로 제3 후보들을 그림에서 밀어내는 거. 이게 가장 손쉬운 그림일 수 있죠. 국민의힘에서도 네. 단일화 한 해 만에 네.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뭐 어떻게 띄우네 마네 뭐 이런 거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싹 정리가 된다. 아예 그렇죠. 그냥 만약에 무시해버리면. 저희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김태현 MC를 소외시키려면 김태현 MC한테 막 구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손지은 기자 계속 싸우면 돼요. 예, 그럼 김태현 MC 분량은 줄어들겠죠. 나 그냥 그런 날 여기다가 마이크 꺼달라고 그럴 거야. 거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밀려난 건데 근데 안철수 후보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사실 안철수 후보가 본인도 끼어달라고 하는 건 지지율 기준이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지율은 여론조사 그때 여론조사인 거고 앞선 선거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당보다 의석이 많은 정당이 있죠. 정의당. 의석수라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의석수가 많다는 거는 또 비례대표 득표율도 더 높았어요. 2년 전 총선 때. 그러면 이제 심상정 후보도 같이 끼어달라고 하는 게 안철수 후보가 취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심상정 네. 후보가 안 한다고 그러고 활동 중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토론 안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두 사람이 네. 양측 다 굉장히 제가 양측을 다 취재해 보면 둘 다 자신 있어 합니다. 1대1로 붙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게 두 후보 양측 다 지금 같은 편이에요. 아 이재명 윤석열. 네, 두 이재명 분. 후보 측도 이긴다. 네. 윤석열 후보도 토론은 우리가 이긴다. 이게 확실하고 윤석열 후보는 뽑히는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럼 윤석열 우리 한번 붙어보십시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 오늘. 네, 그래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같이 했을 때 변수를 다 제거를 하는 게 양측에게는 모두 더 유리한 선거로 끌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변수를 제거한다. 네, 시기도 이제 빠르게 선거 전에 해서 설 전에 해서 명절 밥상에 올리겠다 이겁니다. 네. 날짜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예전부터 그 양 후보의 TV 토론의 성사가 되면 그날 오프닝 송을 뭘 틀까 전 미리 정해놨어요. 우리 정 PD한테 얘기도 해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뭔지 알죠? 무슨 노래인지. 예, 승부가 있는 날 트는 노래. 좀 기다려 보시고요. 방금 전에 심상정 후보 잠깐 얘기했는데 활동 중단이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아직까지 뭐 공식 입장이 나온 거 없죠 정의당에서. 네, 일단 선거운동 일정 전면 중단했고요. 어제도 이제 기자들 앞에 심 후보는 나오지 않았고 정의당 선대위 모두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지지율이 2% 뭐 5% 밑으로 내려와 있고 또 이제 어떤 이슈라든지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선거 자체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정의당이 그동안 이제 체질적으로 좀 김종철 전 대표의 이제 뭐 불명예 퇴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당의 체질 개선 또 내부 문제가 또 같이 있는 것으로. 저는 사실 어제 심상정 후보와 김수민의 회동이 있을 뻔했어요. 어저께. 예, 심상정 후보 의원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신요일에 만나요인가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해달라. 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살면서 일정이 취소되는 걸 뉴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네. 네, 물론 의원실에 확인 메시지도 드렸더니 안 그래도 이제 못 모시게 됐다라고 했는데 지지율이 낮은 것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심상정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지지율 1% 정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6%로 끝난 맞아요. 거고 현재 지지율도 과거 2002년, 2007년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다만 지지율에도 지지율의 수치와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 높낮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질과 깊이가 있습니다. 지지율에도.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 자신들이 활주로를 달리는 상태가 아니라 낮게 그냥 포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대선 구도로 봤을 때 심상정 후보로서는 치고 나가야 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심상정 후보가 호감도라든지 도덕성 평가에서 오히려 거대 양강 후보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그런 것을 근데 왜 안 되고 있을까 자기가 네.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심상정 후보가 직구 끝에 어떤 수를 내놓을지 다음 주쯤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마리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손지은 기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3, 4부 김태현의 정치쇼 시그니처 코너 중에 하나. 금요일은 최고. 점점 약해져. 어? 아 최고로 해드릴까? 알았어. 그러면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신삼변 시대 단문제 세 분의 변호사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최단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썩들썩 백성문입니다. 이거 좀 바꿔주지 이거. 자 다른 거를 개발해 봅시다. 그리고 G. 네, SG라고 하는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저 근데 좀 기분 나쁘네요. 아, 뭐. 난 부글부글도 좀 그런데 내 이름 뒤에만 변호사도 없어. 아 진짜네? 교수. 최단비야 그냥 부글부글 최단비. 최단비. 뭐지? 그 따로 직함을 부를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 이미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죠. SG 지금 어필하시는 건가요? 어? 수익가에 어필하시는 건가요? 아 그러면 우리 담변도 그걸 부글부글을 비지 이렇게 할까 그럼? 비지 괜찮네 비지. 비지 부글부글. 근데 비지 약간 순두부찌개 비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128 하나님. 문자 뭐 백 변호사님 그 보려고 일주일 동안 들썩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웃기다. 일주일 동안 되게 잘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버리시네요. 오늘도 들썩들썩 해보렵니다 하셨고요. 5090님 날씨가 추워지니까 부글부글 당겨지는 멘트들이 그리웠어요. 제가 봤더니 오늘은 부글부글 아이템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딘데? 시작부터 있어. 시작부터 있어. 내가 또 시동 걸었어 지금. 나 보는 포인트가 다르네. 나는 어. 그렇게 생각. 난 이건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아 그래요? 결과는 그렇지.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는데. 1167님. 야, 양 변호사님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멋진 해설 기대합니다. 변호사님이 있어서 정치쇼를 못 떠나요.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제세네. 댓글 알바 네. 쓰고 있는 거 아니죠? 아 의심도 됐다고 했어. 너무 굉장히 막 의심되는데? 완전히 뭐 거의 무슨 이 팬덤이 있어 팬덤이. 그렇지. 그 잘못이에요? 잘하시고 정치적 계십니다.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아유 맞아요. 거만함과 약간의 정치적 입장에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그림 잘 모아가지고 아니 출판 개념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 아이템을 할까 말까냐가 약간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정 PD는 네. 반대했어요. 아이고 왜요?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테디가 무조건 하자 그랬겠지. 그렇지. SM은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변호사 세 분도 다 하자 그랬다는 거야. 이거 저는 좋죠. 아닌 이거 여러 번 다뤘던 내용 아니에요? 이걸 왜 이거? 하지 굳이? 아니 저는 이게 되게 해피엔딩이고 아.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신의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저는 좀 반대로 좋은 생각했는데.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저는 무조건 하자 그랬어요. 예,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야, 각자 생각이 다 다르군요, 진짜. 이 같은 일을 보고. 저는 요 약간 연애 참견 냄새도 좀 나고. 야,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야 모르겠다. 뭔지도 안 알려주고 지들끼리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으니. 뭐냐? 자, 여친 집에서 정체모를 땡땡땡이 발견됐다. 일단 야. 단변 무슨 제목에서 내용이죠? 또 땡땡땡을 해주시네요. 그렇지, 딱 이렇게 끄는 예, 거야 주먹을. 역시.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 집에 갔습니다. 근데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무언가를 발견을 해요. 여자친구 집에 있어서는 안 될 바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체액이 들어있는 피임 기구를 여자친구 집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아실 거야. 아시죠? 청취자분들은. 체액이 담겨 있는 피임 기구.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갖고 기절하는 거지.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제 닥달을 했겠죠? 어. 근데 문제는 여자친구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니네 집에 있는데 모를 수가 있냐? 둘이서 이제 나는 내 건 아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거면 기억이 났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고 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누구 거냐? 근데 여자친구는 난 처음 보는 거다. 그럼 여기 왜 있냐? 이제 옥신각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남녀는 논의 끝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이걸 두고 갔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믿은 거지. 아 근데 단변 네? 그 논의를 감동받을 몇 시간 포인트가 동안 며칠 동안 했는지 모르잖아. 그 과정 동안 수많은 고통과 의심과 싸움과 거의 연애의 참견 에로 부부 수준이라니까. 나는 보통- 이게 그 둘 사이 신뢰 회복보다 응. 그래 일단
누가 들어왔어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신고를 하자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튼 이제 결국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 믿으면 안 경찰이 됐을 것 같은데. 지난해 1월에 이제 신고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서 체액에 담긴 피임기구를 두고 갔다. 일단 신고 내용이 굉장히 의아스럽지만 신고를 받았어요. 수사를 벌였는데 누군가가 그럼 집에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주거 침입이 해야 되는데 침입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물증은 피임기구 안에 들어있는 체액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DNA 분석을 했어요. 혹시 남자친구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DNA 분석 결과 남자친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의 것인 거야. 결국 그럼 누구 건지도 모르고 이게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를 상황으로 이렇게 일단 진실이 묻히는가 했는데 진실이 6개월 뒤에 밝혀졌습니다. 무려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엉뚱한 사건에서 밝혀진 거예요. 야, 이거 죽인다. 어떤 여성이 지하철역에서 어떤 남자가 내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집어넣은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이 비슷한 사건들 예전에 한번 우리 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CCTV를 분석을 했죠. 그래서 동선들을 파악을 한 결과 용의자로 특정되는 A씨, 3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사건에서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수의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 결과를 받고 무려 9개의 사건에 이 용의자의 DNA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죠. 근데 진짜. 9건 이게 사실 말이 9건이 일치하는 거지 신고 안 된 건수는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건 암수 범죄가 그쵸. 많지. 지금 근데 뭐야 이거로 버리는 사람도 이 있으니까. 9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저는 신뢰를 하고 있다는 커플 이 네. 커플의 여자친구 방에서 발견된 그 피임기구에 들어있던 체액이 이 남성의 DNA인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당했는데 어. 그걸 모르고 집에 와서 네. 아마 제 생각에 옷이나 가방 같은 거 그냥 놔뒀는데 네. 그게 남자친구한테 뭐야 이게 된 것 같아요. 화들짝 이거지 남자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이 여자분이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네. 집까지 온 거예요. 그렇겠죠. 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맨 먼저 생각할 건 누가 침입해서 했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백변 이거 혐의 뭐야 이 남자? 이거는 좀 앞으로 논란이 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뭔가 내 가방이나 내 옷에 체액에 담긴 피임기가 있어서 뭔가 좀 묻었으면 그 쓸 수 있겠어요? 찝찝해서? 못 쓰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게 우리가 물건이 부서지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물손괴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다 재물손괴죄를 인정하는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과연 이게 추행이 되느냐. 저기 이게 성폭법 위반 혐의 성폭력 추행이에요, 처벌법. 추행. 저는 이거 뭘 가지고 성폭법 거라는 때 추행으로 본 거예요. 추행이에요. 추행인데 추행. 근데 이제 추행까지 해서 기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앞으로 결론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밀폐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테러를 할 때 뿌렸다. 이거는 추행 인정된 경우가 있어요. 뭐 그건 뭐 직접적으로 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넣어놓은 거를 추행을 인정한 적은 아직 없거든요. 네.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추행 일종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다시 한 거예요. 이게 번번이 깨졌거든 법원에서. 이번에도 그래도 이건 재물손괴만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 해서 성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까지 해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양 변호사 어때요? 이거 강제추행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솔직히 지금 다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이 남성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닌데요. 저는 이 남성의 DNA를 보관하고 있었던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기사상으로는 무슨 남자? 사실 우리가 그 주인공 남자? 예, 범인 말고? 강력범죄 범인. 범인. 네. 강력범죄 11개는 영구 보관하도록 지금 DNA 보관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 진행 중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이 될 게 저는 좀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DNA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새로 나온 DNA와 보관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할 수 있었는지 진행 중인 모르겠어요. 수사고 증거니까 일단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끝났으면 결론이 끝났으면 DNA 분석을 네. 하고 다른 그렇죠. 유사 사건이랑 비교 대조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무하긴 해요. 그거를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쁜 사람 잡은 건 분명히 잘한 거죠. 근데 이게 이 DNA 같은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보관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궁금했어요. 그냥 반대한다는 의미까지는 아니고. 네. 강제추행 돼요 이거? 보글보글? 강제추행 저 이름 불러주세요. 최단비. 네네. 부글부글시라고. 강제추행은 안 되죠. 왜냐하면 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 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사람을 추행해야 되는데 일단 강제인 그
위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가 좀 의문이고 이렇게 몰래 넣었던 것, 그러니까 인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발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추행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검찰의 의도도 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어떠한 그런 성적인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도 있고. 근데 이걸 검찰 입장에서는 판단을 받아봐야죠. 그렇죠. 법은. 재물손괴만으로 처벌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검찰의 의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 그거와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법의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범위의 해석의 범위 확대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유사한 사건에서 예전에 외신에서까지 우리나라를 조롱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재물손괴밖에 안 돼? 성범죄가 아니라고? 그때 우리가 주제 한번 다뤘었죠. 이거.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이 죄를 넣어서 기소를 하고 법원의 판단이 제가 봐도 바뀔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그럼 결국은 야, 이 정도 상황이면 입법 좀 해. 국회 정신 좀 차려. 약간 아니 저런 뜻이 아닌가. 형사처벌의 범위로 꼭 가야 될까 아니면 이거는 사실 민사소송에서 정치적 피해 배상을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재물손괴로 가더라도 그 소송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형사 재판장에서 피해자에서 구제하는 절차가 따로 있잖아요. 정치재판 안에서 그걸 통해서 좀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많이 매기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사람들도 돈도 없어가지고 물어주지도 못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라도 알려지면 오히려 돈 없으니까 난 몸으로 때울래 이것보다는 아이고 안 됐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경각심을 좀 줘야죠. 저는 사실 신문에도 저는 봤거든요. 이거 보면서 백 변호사 나랑 비슷하게 생각했을 건데. 뭐 이 커플이 그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어떤 심정과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난 그랬을 것 같은데. 아까 훈훈한 스토리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 예를 들어서 쉽지 않아 이게. 아니요. 저는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이걸 발견한 것 자체를 안 알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몰래 여자친구를 행동을 감시했겠죠. 너무 무섭다. 근데 그러지 사랑과 않았잖아요. 전쟁으로. 아니 그러지 갑자기. 않았잖아.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믿은 거야. 그리고 여자친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놓았을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갔을 그러면 때에는 둘 사이는 굉장히 신뢰가 있는 거예요. 외부 침입한 적이 없는 걸로 밝혀졌을 때 한 번 또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 어떻게 하나 물어보면 안 됐을까? 돼? 아니 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저도 최 변호사랑 의견을 그렇죠. 같이 하는데 그래서 저 뭐냐면 여자친구가 오히려 남자친구 그러니까 더 의지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게 집에서 멀쩡하게 들어있는 채로 발견된다는 게 만약에 뭔가 여자친구가 뭐 남자친구하고 다르게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왜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다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정리가 되고 남자친구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서로 의지하면서 저는 더 관계가 돈독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비 변호사 네. 내가 하나만 물어보면 안 네, 돼요? 네. 만약에 가정이야. 네. 만약에 남자친구 집에 갔어. 음. 근데 다른 여자의 뭔가의 어떤 그러한 물품이 딱 발견됐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발견을 못해요. 야 유학이 빠져나간다. 야, 걸려들었는데. 야 유학이 빠져나간다.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만나던 사람들의 왜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고 항상 제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발견을 못해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큰 이게 문제점. 이렇게 하나 원래 그냥 재미없게 빠져나가네. 저양 변호사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피해 나간다, 피해 아니 나간다. 피해를 준비하고 발견된 있어. 물건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뭐 좀 부정행위도 아니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니까 하여튼 서로 눈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거 아니 이게 어떻게 피고가 그게 체액이 담긴 상태로 멀쩡하게 있겠어요. 이거는 부정행위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아니까 남자가 걱정을 한 거죠. 여기 역시 우리 백변하고 내가 현실적이야. 단순하지만 인간적이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이에요. 근데 아니, 만약에 제가 발견했다면 저는 그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돌아서죠. 아니 저도 안 그럴 것 돌아서. 같아요. 왜 안 돌아서요? 돌아서요? 저는 그냥 일단 내가 그 돌아설 것 증거를 같은데. 입수해. 매우 더럽지만 매우 더럽지만 그렇지. 이게 진짜야. 원래. 매우 더럽지만 내가 그 증거를 일단 내가 가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지. 제가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증거만으로는 내가 걔를 몰아칠 수 없으니까. 야, 그 더 고통스럽잖아. 아니 그런 증거까지 내가 발견했으면 고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아니 감시하고 여기서 제일 쳐다보는 고통스러운 건 기간이.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왜 그런 걸 겪고요? 그냥 확실히 들면 그냥 갈라서야지. 끝내야지 헤어져? 그걸로. 헤어져 그냥. 아까 이거 헤어져. 처음 이거 나왔을 때도 헤어졌다니까 이들이. 그래. 그래서 이제 본심이 나오네. 훈훈하긴. 아니 이 커플은 훈훈하다고요. 이 커플. 저기에 문제 지금 현재 유튜브 화면이 저희가 고르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복귀 중이니까 이 점 지저분한 얘기한다고 고르지 못한 거 아니야 화면이? 네. 문자가 들어옵니다. 황 의원님. 야, 정말 부지런한 나쁜 사람이에요. 나 진짜 정의가 딱 맞네요. 부지런한 나쁜 사람. 애쓴다 애써? 권은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장석환님. 근데 재밌다. 재밌다. 사랑과 전쟁으로 시작해서 CSI 이렇게 끝나는 스토리. 그렇지. 근데 저는 이 6개월 동안 진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럼 테디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발견했어. 발견했어? 네. 저는 원래 좀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뒤집어 놓고 끝나고 나중에 사과했겠지. 그거에 아는 게 나왔으면. 제 생각에 그거 던져가지고 국거수에 의뢰도 할 수가 없어. 증거가 없어졌어. 이게 뭐야? 이러고. 난 그랬을 것 같아. 에이 백변 당신도 마찬가지야. 다음 주제 할까요? 다음 주제는 이거는 화나는 건데 양 변호사. 네.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 이석준이라는 피의자죠. 이제 재판에 넘겼으니까 피고인이 됐네요. 이석준이라는 이름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원 공개가 됐다라는 거고요. 지난달 10일 또 사람들 많이 크게 충격에 빠뜨렸던 게 경찰 신원보호를 신청을 해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던 여성인데 그 여성을 찾아갔다가 여성을 못 만나니까 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죠. 그리고 흉기를 휘둘러서 같은 현장에서 동생도 크게 다쳐서 중태에 빠뜨렸던 사건인 거고 이 피의자가 이석준이었던 겁니다. 지금 피고인 다시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럼 지금 사실 그 여자친구가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하다가 시달리다가 이사까지 갔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아냈을까 짐작했던 대로 흥신소에서 알아낸 거였더라고요. 흥신소에 50만 원을 주고 알아냈던 건데 여기서 이 얘기를 다시 다루게 된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흥신소는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추적을 해보니까 경기도의 구청 공무원이 이 건당 2만 원씩 이 개인 정보를 팔아 넘겼던 게 이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데 2만 원에 팔아 넘겼는데 50만 원 됐지? 2만 원에 공무원이 건네면 중간에 흥신소 A가 뭐 10만 원에 이걸 또 다른데 20만 원에 팔고 한 2번, 3번 정도 거치는 사이에 5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중간에 다 그 흥신소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준 게 뭐 일종의 도매 소매상처럼 중간에 그 이익을 남겼던 건데 그 일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아니 양 변호사 이 사람 이 A 씨 네. 그 공무원이요? 네. 얼마나 많이 이 사람 이 흥신소한테만 준 것 같진 않은데 왠지. 이 사람이 처음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아르바이트랍시고 시작을 한 거래요. 본인이 이제 SNS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가 자신이 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아르바이트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고요. 한 차적조에 권하는 도로에 과태료 부과하려면 딱지 끊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하려면 이 사람 차가 어느 차인지 맞아. 번호판 1111 카메라 찍히면 이거 주소로 발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한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한 1,100건을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흥신소 업자들에게 넘겼고요.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이 공무원. 그냥 월급처럼 들어온 거네. 고액 알바 월급이죠. 이게 진짜 참 1,100건 넘게. 너무 근데 씁쓸한 거예요. 이게 실제 이런 일이 그럼 많아요? 실제로? 저도 이런 사건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옛날 일이지기는 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종종 벌어지고 저는 딱 볼 때 1,100건이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누군가의 뒷조사 주소를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1,100건이나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아시지만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막상 조회하려고 하면 사유 기재해야 되고 누가 받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제 검찰에 부탁도 못해.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시스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16개 정도 되는데 이 16개 중에서 4개는 조회 사유조차도 적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 흥신소 운영하는 사람들이 귀신같이 옛날 제 사건에 안 걸리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 귀신같이 알아내서 공무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공무원은 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 너 이제 와서 그만둔다고? 한번 해봐. 이러면 이제 계속 잡히는 거예요. 터지기 전에는 잘 안 드러나죠. 안 드러나거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4부에 할게요. 출발!
어서 오세요. 이번 정류장은 개구쟁이 김태연의 정치쇼입니다. 채널 고정. 저희 3부에 잠시 유튜브 송출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이 안 나갔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는 정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좀 저희 서버에 좀 문제가 있어서 3부에 한때 유튜브 송출이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뭐 잘 보입니다. 보시면 저도 있고 우리 백 변호사도 있고 담 변호사도 있고 아, 네. 우리 SG 양지열은 신비주의. 예. 나는 함부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리를 안 예. 바꿔줘요. 신비주의. 최 변호사님 보는 게 훨씬 좋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 가만히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아니 아닌데 또 예, 여기서 예. 이제 반박했다가 또 그만 좀 양지열 아니 변호사한테 마스크도 그래라. 이렇게 연보랏빛으로 쓰고 오셨는데. 갑자기 훈훈하네. 우리 문자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요거는 우리 첫 번째 아이템 그 체육 관련된 문자인데 이병희님. 야, 이게 진짜 이거 막 와닿지 않아? 어느 날 우리 오빠 차에서 스타킹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두둥. 두둥이다 두둥. 올키 언니는 이건 뭐지? 내 건 아닌데? 당연히 이런 반응이 올 거야. 우리 오빠랑 살짝 옥신각신하다. 살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 오빠 굉장히 곤란해. 이건 몸싸움, 그럼요. 이건 몸싸움 각인데요. 몸싸움 각. 그렇죠. 옥신각신 아니 몸싸움 각. 아까 아니라며 믿어준다며 당신은 본심이 나온 거야 지금 담비 변호사. 어쨌든 살짝 옥신각신하다가 결론 없이 오빠만 억울한 채로 지나간 사건이 진짜 있다고 해요. 황당했겠다. 뭐 이길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거. 그치. 거의 현행범 수준이니까. 그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친정 엄마는 자녀들 차만 타시면 양말 스타킹을 벗으시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장모님 거에 발목 스타킹이었나 아니, 보네. 친- 발목 친엄마, 스타킹. 어머니, 친엄마. 오빠니까. 아 오빠. 발목 자, 스타킹 발목. 어머니. 이거 그러고 보니까 영화 기생충 생각나네요. 왜요? 영화 기생충에서도 아. 속옷을 벗어나서 어. 그 젊은 기사 일자리 잃게 만들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지. 이거 의외로 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이게 이래서 더 이상 안 써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목 스타킹이지. 왜냐면 어머니가 거기서 다른 스타킹을 벗을 수는 없잖아요. 뽀뽀 알 수는 지거든. 그러니까 발목 스타킹이고 발목 그렇네. 스타킹은 보통 처녀들은 잘 안 신어요. 왜 어머님이 꼭 발목 스타킹만 신으세요? 아니 벗었다잖아. 거기서 어떻게 발목 스타킹 아닌 걸 벗어요? 무슨 스타킹을 벗어 거기서? 죄송합니다. 그냥 안 신어봐가지고요 스타킹을. 야 발목 스타킹을 두고 싸운 저기 아니, 언니가 그러니까 좀 더 의심은 심했네. 가지만, 아니 의심은 가지만 이제 아니, 그건 의심 안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의심은 내가 가지만 살짝 몸싸움 살짝 말고 그래 이건 살짝, 몸싸움 가. 어. 그래서 옥신각신이네. 그러니까 이거 의심하면 안 돼. 발목 스타킹을. 발목 스타킹 그리고 잘 안 신고 발목 스타킹은 그럼 왜냐하면 왜 발목 이렇게 잘하나 스타킹을 본데, 신게 된 양보다는. 이유는 허리가 너무 쪼여. 그래서 이제 점점 배가 나올수록 발목 스타킹 신거든요. 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옥신각신이었구나. 옥신각신 몸싸움 아니에요. 이병희님이었나? 이병희님은 제가 커피랑 케이크 세트 드릴게요. 2세트 드릴 테니까 하나는 우리 이병희님 드시고 하나는 오빠 그때 고생한 힘들었지? 그리고 이제 오빠한테 드린 걸로. 우리 3부에서 마지막 주제했던 요 흥신소하고 공무원 있잖아요. 네. 담 변호사 이거 그러면은 처벌은 뭐로 받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을 하면 처벌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이고 흥신소업자는 뇌물 공여 혐의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궁금했는데 아까 저희 쉬는 시간에 얘기 나눴잖아요. 세 분의 변호사님이 그게 왜 이상하냐고 하셔서 제가 아예 형법에 대한 지식이 박식한가 약간 박식이 아니라 좀 미천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뇌물이려면 공무원이어야 되는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이 남자는 원래 공무원이니까 괜찮은데 흥신소업자가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아까 그런 SNS에서 방을 개설해가지고 그냥 고액 알바를 모집한 건데 이 공무원이라는 걸 알았나? 근데 사실 이런 개인 중간에 알았을 수도 정보를 있지. 알아서 내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서 이런 고액 알바 모집해서 들어온 사람 공무원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의도를 그냥 고의로 네. 추정해서. 아니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일반인이. 그렇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 공무원은 지금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이제 뇌물을 받은 것까지 되니까 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나 양 변호사 궁금한 것도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좀 사고 와서 묻겠다는 게 요건데 우리 이 흥신소 여기는 지금 흥신소라고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뭐 화장실 공중화장실 가면 돈 받아드립니다 써 있고 뭐 누구 뭐 찾아드립니다 이런 거 써 있고. 근데 요새 우리나라 탐정업이 허가됐죠.
네, 그게 완전히 허가됐다기보다 완벽한 건 아니죠. 그렇죠. 허가 합법화된 건 맞아요. 탐정업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그냥 흥신소하고 탐정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탐정업이라는 걸 허가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수사기관하고 탐정 허가받은 탐정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면밀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고 의뢰를 받게 될 경우에 대부분 이제 이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들이 일일이 신경 쓰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찰 측에서 탐정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져가면 관련 정보를 내줍니다. 아예 수사기관이. 그리고 강력범죄라고 할지라도 탐정이 이제 개인이 피해자가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디까지 공조할 수 있는지까지 법으로 정해놨어요. 우리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있고 제가 지난주에 제 동생이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데 황당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차를 부서뜨리고 유치원 깨고 안에 있던 소지품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탐정이 필요하냐 하다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 동생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900 이하로 도난품이 추정이 되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해준대요. 너무 많아요. 미국은. 근데 이게 막상 돈으로 따지면 $900 이하라도 개인에겐 중요한 물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미국에서는 탐정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사실상 사설 경찰관 같은 역할이네요. 네. 우리나라의 탐정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할 게 업을 할 수 없어요. 있다는 것 말고는 합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말고는 실제로는 권한이 주어진 게 제가 거의 어떤 없어요. 의뢰를 하면 저한테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조사만 할 수 있는 거고 자료 수집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아직 탐정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탐정업이 생긴 신용정보법이 거지. 개정이 지금 이렇게 돼서 탐정업이 사실상 합법화됐다는 게 뭐냐하면 탐정업이라는 게 생긴 게 아니라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탐정이라는 게 법에 보호를 받는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탐정이 경찰같이 뭐를 수사를 하거나 이럴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의뢰인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불법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재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거선 요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거 마지막 주제인데 백 변호사 네. 동거남한테 흉기를 휘둘렀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유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무죄가 나왔어요. 야 이게 약간 그 영화 같은 데서나 나올 만한 그런 장면인데 동거남이 이제 술에 좀 취한 상태에서 한 손엔 흉기를 들고 너 오빠를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너도 타. 그래서 이제 동거녀를 태워요. 그리고 이 흉기를 들고 이 동거녀 뭐 허벅지를 위로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술에 완전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거녀가 이거 우리 오빠한테 이 사람이 가면 이 사람이 우리 오빠를 해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도 혹시 오빠랑 이 동거남이랑 싸움이 나면 오빠한테 던져줘야겠다 해서 본인도 흉기를 하나 챙깁니다. 이제 시작이 그래요. 자, 근데 일단 네. 야, 이거 요 사건이 진짜 영화인데 일단 당시에 해서, 왜 이 같이 차를 타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동거녀 동거남이고 서로 사귀는 상황에서 거의 강제로 차에 태운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네, 그래서 왜냐 이유가 있어요. 이 여자분이 그 전날 오빠네 집에서 1박을 그렇지. 하고 왔어요. 근데 이 남성은 동거남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남자 집에서 1박을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 타봐라 하고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니네 오빠 집 가서 확인하겠다 이러면서 아니면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뭐 아니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흉기를 가지고 간 거구나. 그리고 술까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긴박한 그럼 상황이잖아요. 그 여자는 옆에 탈 때 흉기를 왜 가지고 탔어요? 아까 오빠랑 혹시 싸움 나게 되면 오빠한테 주려고. 방어용으로? 네, 오빠한테 방어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챙겼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차 안에서 계속 흉기를 가지고 여성을 뭐 공격하는 듯한 행동을 하니까 이 여성이 흉기를 휘두릅니다 먼저. 선제 공격이. 사실상 어찌 보면 뭐 일종의 공격은 있었지만 그 정도 중한 공격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흉기로 여자를 뭐 찌른 건 허벅지 이렇게 아니. 내리치면서 너 오늘 죽는 날이다. 뭐 네 아들도 차례대로 죽는다. 네 오빠도 죽여버린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계속 굉장히 운전을 긴박한 하면서 상황이죠. 왼손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계속 여자 목에다 흉기를 들이대고 들이대고 있었어요. 있었지. 들이대고 있었다. 그리고 허벅지 쪽을 때리기도 하고. 때린 거는 이제 흉기 뒤쪽으로 손잡이를 네, 그렇죠. 그렇죠. 거구나. 근데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찔렀다. 그러다 차량이 정차한 사이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아까 오빠 준다고 했던 그 흉기를 꺼내서 이 남성의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찌릅니다. 그러고 나서 뭐 저쪽이 나를 위협을 해서 내가 어떻게 찔른 것 같은데
찔렀던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검찰은 이제 이걸 주목했어요. 흉기 먼저 챙겼잖아. 흉기 먼저 챙겨서 공격할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방위 행위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공격 행위를 하기 위해서 흉기를 챙긴 거니까 뭐 이거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뭐 정당방위니 아니면은 이게 뭐 야간 기타 뭐 공포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과하게 방어 행위를 한 게 이제 과잉방위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과잉방위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아예 공격 행위다라고 해서 징역 1년하고 흉기 몰수해야 된다 이렇게 구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변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술에 취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본인을 위협하고 오빠를 해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검찰이 뭐라 그러냐면 차에 타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오빠한테 연락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흉기를 챙겼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그렇게 차분하게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면 이 여성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이 뭐랄까 이 흉기를 해서 사람을 해친다라는 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강도가 들어왔는데 여성이 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서 이렇게 들면 픽 웃으면서 뺏어버리잖아요. 실제로 흉기 같은 것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모형이라도 들고 사람을 이렇게 공격한다는 건요. 잘 안 됩니다.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스포츠에서도요. 흉기 운동할 때 드는 칼 있죠. 그걸 들고 처음 들고 가짜 칼인지 뻔히 알고 운동인가 뻔히 알면서도 찔러보라고 못 찌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펜싱 할 때. 펜싱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너무나 정말 차가울 정도로 저는 들리거든요. 어떻게 지금 술 취해서 흉기를 들고 뭐 횡포를 부리는데 왜 오빠한테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거기서 흉기를 꺼내서 아마 이 여성은 정말 마지못해서 이거라도 챙겨가야겠다 해서 뒤에 이제 과도 같은 걸 넣었던 모양이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공격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에서 찔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예전에 저도 보면 고시 공부할 때 보면 흉기 미리 준비해 놓고 뭐 찌른 경우 대부분 정당방위 인정 안 해주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인정한 적이 없죠. 상해치사 다 이렇게들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다행히 이제 이 남성이 죽진 않았고 이 남성도 처벌을 원치 않은 상황이 됐지만 어쨌건 그래도 뭐 저쪽에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도 흉기를 가지고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뭐 가슴팍을 찔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제 검찰은 판단했던 건데. 근데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신청했어요. 네, 이제 과잉방위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원래 정당방위는 처벌을 안 받는 거고, 근데 정당방위보다는 아시고 우리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과한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주먹으로 밀어도 되는데 칼로 찌른 건 이건 과한 거니까 과잉방위라고 하잖아요. 그럼 과잉방위는 원래 형을 그냥 감경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인 거죠. 근데 하나 더 있는 과잉방위가 아까 백 변호사님 잠깐 설명하셨는데 뭐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라든지 이러한 걸 느껴서 이런 과잉방위를 하면 처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날이 밤이었고 상당히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1조 사망에 따라서 우리는 처벌받지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이고 너무 무섭고 당황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저 남자가 칼로 나를 먼저 찌른 건 아니지만 그냥 협박만 했을 뿐이지만 내가 칼로 가슴을 찔러도 나는 정당방위처럼 무죄다 이런 그렇죠. 얘기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먼저 흉기를 휘둘러서 공격을 할 정도의 수준이 된 상황이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인정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직접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목에 대긴 했지만 뭐 흉기를 사용하진 않았잖아요. 남성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과잉방위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 과잉방위가 인정이 안 됐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국민참여재판이었잖아요.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단은 이 행동이 특수상에 해당하느냐 다 된다. 그럼 이게 정당방위야? 정당방위는 한 명은 이 정도도 정당방위가 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6명 배심은 아니라 그랬는데 마지막이 야간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 했던 과잉방위로 무죄가 되는 이 과잉방위는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판단을 내서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그걸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항소심으로 간다.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 없어요. 국민참여재판이 안 되잖아요. 항소심에서까지 이게 과잉방위가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항소심에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가 나온 걸 뒤집는 건 좀 부담스럽거든요. 아니 이게 차안이었잖아요. 저는 이거는 나도 이거 과잉방위 아니라 저는 정당방위까지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된다고 봐요.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가끔 재판부가 보면 저도 이제 법조인이지만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원리를 그대로 수학처럼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술에 취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너도 죽이고 너희 오빠도 죽이겠다고 하고 칼을 들고 흉기를 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 지금 이 여성이 아니 저거를 내가 해치고 나가야겠다. 아니,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경찰이 왜 경찰에 미리 신고 안 했느냐. 전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분노 진짜 이건 포인트였던 게 진짜. 아니 경찰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해주시는 거 압니다. 근데 경찰의 인력의 한계상 모든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여성 입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겠지만 경찰이 나를 와서 살려줄 거다. 우리 오빠 살려줄 거라고 100%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이 걸려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국민들은 항상 나를 위한 몸의 예방은 할 수 없고 죽은 다음에 저 사람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런 판결을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저도 약간 미국처럼 정당방위를 좀 더 넓게 해줘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당방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가격하거나 그런 행동을 당연히 제재해야겠지만 그건 판례로 하면 되는 거고 법은 좀 넓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 판결 나오면 한번 다시 하죠. 그럴까요? 백 변호사는 항소심 가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조금 그래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이게 옳다라기보다 네. 기존의 법원의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 이 정도 상황에서 과잉방위를 인정한 경우가 없거든요, 거의. 저도 네. 항상 이게 보면은 양 변호사랑 담 변호사는 비슷하고 우리는 왜 비슷한 거야? 야, 빨리 살롱드지 해, 이제. 보시죠 항소심 판결 안 해도 나오면. 돼요. 네. 자 드디어 오늘 대미래 장식하는 김태현의 정치 좀 마지막 코너성의 코너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portable. 양지열 변호사. 네. SG 양지열. 오늘의 그림은 오늘 그림은 미리 말씀드리면 심약하신 분들은 그림 찾아보지 마시고요. 근데 워낙에 유명한 그림이어서 그 그림 자체는 그냥 그리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법조인들은 다 아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진짜 몰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해물에 이게 2장짜리 그림이에요. 근데 유해물에 들어있는 건 아주 온난한 그림이고요. 이 2장으로 된 그림에 이게 전반부고 후반부가 어떤 일이 있는지가 후반부에서 일어납니다. 맞아. 근데 이 그림은 아직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반부 보면 이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인데 이게 빨간 옷을 입고 이 법정에 앉아 있는데 옆에 관료들이 찾아와서 이 재판관의 팔목을 잡고 있죠. 체포를 하는 겁니다. 재판관을? 네, 재판관을 체포하는 거고 이 재판관이 왜 체포를 당하냐면 이 그림 저 뒤쪽에 보면 자그맣게 문이 있고 왼쪽에 이 재판관이 돈을 받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 안에 이 여러 가지 서사를 같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인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팔아먹었던 거죠. 이 일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 2500년 전에 캄비세스 왕 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캄비세스 왕이란 사람도 당시 페르시아 왕인데 이집트를 정벌해서 동서양을 통합해서 파라오 자리까지 올랐던 유명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보다 더 유명한 게 이 왕이 내렸던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 판사에게 어떤 벌을 내리냐면 가죽을 한 채로 벗기라는 형벌을 내려요. 그래서 제가 심약한 분들은 보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그림은 여기다 안 넣었구나. 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가죽을 벗기라고 한 다음에 이 형이 집행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에 있는데 이 누워 있는 사람이 조금 전에 빨간 옷을 입고 있었던 재판관이고 이 남성에게 4명의 집행관들이 붙어서 이제 글자가 들어 정말 형벌을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남성의 손을 붙잡고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저 집행관이고. 그래요? 빨간 옷 입으신 네, 빨간 옷 입은 그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 아버지가 이 벌을 당하는 거를 보고 있고 얘기가 끝나지 않는데요. 이 캄비세스 왕이 그 아들을 이 아버지의 뒤를 이은 재판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벗겨낸 아버지의 가죽 있죠. 그걸로 의자를 씌워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의자 위에서 재판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게. 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림은 사실 15세기에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벨기에 브리에 시청사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니 그래서 그렇고 아니 왜냐면 페르시아라고 그랬는데 그림이 페르시아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벨기에에서도 그러니까 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관료들의 어떻게 보면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 옛 이야기를 꺼내서 만들어낸 거예요. 뭐 당연히 제가 이 그림을 고른 이유는 아실 것도 같은데요. 이제 그때 공무원 2만 원 받고 개인정보 넘긴 사람 그 공무원도 자기의 그 2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막상 벌어졌잖아요. 이 그림 속의 판사도 자기가 이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자신과 아들이 겪으리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근데 참 그래요. 우리 참 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법으로도 인과관계라는 걸 따져서 너무 먼 인과관계는 사실 처벌을 안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이 나의 행동, 특히 이렇게 공직처럼 무거운 자리에 있는 분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매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게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이 이런 것들을 좀 잊고 살도록 해준 것 같긴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나 하나의 가벼운 행동이 가져오는 무거운 결과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내 몸이 내 움직임이 조금 더 진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박수를 쳐. 그림 좋네. 9844 하나님. 엄청난 동의와 공감의 멘트들이 오가는 걸 들으면서 이런 방송을 경찰도 검찰도 좀 들었으면 하네요. 교과서의 이론에 맞춘 삶의 모든 행위가 얼마나 정확할까요? 하셨고요. 7777님. 우리나라 판사들에게 보내주고 싶은 그림입니다. 하셨는데 대부분의 경찰, 검찰, 판사 다 훌륭하죠. 잘하죠. 간혹 이제 다 열심히 하시죠. 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자 오늘 살롱드즈를 끝으로 신삼변 시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김태현의 정치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도 잘 쉬었다가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